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4단원 있죠? 4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공무도화가를 공부하기 전에요, 이 4단원이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이라는 단원에 들어가거든요. 이 단원은요 바로 문학사 단원이에요. 문학의 역사에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사를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님이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문학사를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 문학적인 흐름 속에 있는 작품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완전히 자세하게 문학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수행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다 이제 자세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선생님이랑 직접 만날 때는 아마 선생님이 그 공무도화 가면 공무도화하고 관련된 시대만 잠깐 간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사를 공부를 결국에는 해야 되거든요.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문학사를 조금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문학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문학 작품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줄기를 잡아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여러분들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찍어 두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학사를 공부를 하거나 뭐 헷갈리거나 이럴 때 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길게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고대 문학과 관련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고대 문학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펼치시면 되냐면요, 여기 172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서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고대 문학에 대한 설명이 쭈르륵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선생님도 요약본 줬죠? 그래서 이 부분 요약된 거랑 같이 또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고대 문학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감상한 문화작품인데 우리는 아직 문화작품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문학에 해당되는 문학사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문화작품을 같이 공부해봐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원시 문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쫙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전에도 문학이 있었을까? 고대 이전의 문학을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 그러니까 원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문학은요, 사실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국사 공부할 때나 이제 나오겠죠.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문학사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문학사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문학이나 또 문학적인 현상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원시 문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사는요, 기록 문학만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원시시대 문학이 훨씬 더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시시대 문학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 문학보다는 조금 구비 문학의 역사가 더 오래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문학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이란 언제부터 생겼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어서, 문학이라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생겼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류가 말로써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부터 아마 생겼을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지? 바로 구석기 시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문학은요, 크게 나눠서 구석기 시대 문학이랑 바로 신석기 시대 문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학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되면서 문학 작품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구석기 시대나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견해에서 보면 고대 이전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문학이 존재했을 것이다. 언어를 가지면서 했으니까, 언어를 가졌다면 문학작품이 나왔을 테니까, 언어를 가졌을 때는 구석기 시대부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이러한 원시 문학은 온전한 형태로 전하는 작품이 거의 없어서, 왜냐면 기록을 해서 전달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말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 형태가 됐었겠죠. 자, 그래서 그 갈래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암각화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딱 그림이 그려져 있죠. 돌에 이렇게 새겨진 그림을 암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비롯한 유적이나 오늘날에도 전승되는 구비문학의 무가를 통해서 무가는 바로 이제 무속적인 노래를 바로 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구석기 시대 문학은 이랬었구나, 신석기 시대 문학은 이랬었구나 라고 짐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원시 문학을 보는데요. 첫 번째 구석기 시대 문학에서는 바로 수렵 위주의 경제 활동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죠?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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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겠죠. 자, 보통 수렵을 가면서 경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렵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렵 생활을 했던 구석기 시대들에게 가장 바라는 거. 사냥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했겠지. 사냥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주술, 의식 이런 게 공동의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동물은 사냥의 대상이자 기원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잡혔으면 좋겠다,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수렵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야기나 노래 같은 것을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암각화 이런 것들에 새겨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잘 잡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거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뭐예요? 바로 농경의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농사의 시작인데요. 농사의 시작이 되면서 관심사가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뭐였어요? 바로 잘 잡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동물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때 농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뭐가 궁금했겠니? 바로 농사에 관련된 노래에 천지와 인류의 기원을 담은 신화가 향유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내용이 뭔가 등장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신석기 시대에 이제 곡물이 생기면서 곡물을 담아놓는 게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는 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고기면 물고기 이렇게 뭐 태양이면 태양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을 했다면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뭔가 좀 추상적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기원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빗살무늬 토기에서 이런 빗살 같은 경우가 바로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뭐 직선으로 뻗어나는 모습은 농작물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기원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구석기 시대는 뭐 태양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 신석기 시대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야라고 한다면 동시 이런 게 뭘까 했을 때 뭐 태양일 수도 있고 뭐 생명의 근원이 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사고로 조금 더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농사와 관련된 노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겠구나. 왜냐면 당시에 농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원시 시대는요 아무래도 이제 천지와 인류의 기원을 담은 신화가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서사시라고 해서 신에 대한 이야기, 창세서사시라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무리를 좀 이루게 되면서 시족서사시, 우리 부족의 기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무가 이제 무석적인 노래 이렇게 해서 천지양 봄풀이 천지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노래 뭐처럼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인간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한 신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이지, 나라는 어떻게 신은 어떻게 생겨진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시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 하는 것들을 우리 사제나 무당의 기능을 한 사람들이 아마도 당시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화를 노래로 부르면 바로 이제 무가가 되는 거예요. 무속적인 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대략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요약본 줬으니까 같이 요약본 볼까요? 쭉 내려가서 원시문학 방금 했죠? 원시문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우가 하는 수렵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뭐였지? 동물이 잘 잡혔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겠어? 수렵의 성공을 기원하는 노래, 동물들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와 노래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로 들어서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농사의 시작이 되었구나. 자,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와 관련된 노래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리 부족의 기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하는 신화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지? 아까 사제나 무당의 기능을 한 사람들이 이 신화를 노래로 불렀다면 그것이 바로 구비문학이 무가가 되는 거, 무석적인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신화를 노래로 부르면 이제 무석적인 노래인 무가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사제나 무당에 기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원시시대 문학 담당층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암각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특히나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암각화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동심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뭐지? 생명의 근원인 걸까? 이것은 뭐 아니면 태양인 걸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그려놨던 게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72페이지를 펼쳐봅시다. 172페이지 밑에 여기 부분이 있는 고대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원시시대 우리 문학 했었죠. 그래서 원시 문학과 다른 고대 문학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원시시대 문학은 어떤 두 시대가 섞여 있었죠? 구석기 시대 문학이랑 신석기 시대의 문학이 섞여져 있었죠. 자, 근데 이 다음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청동기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아까 우가 했던 그런 부족들이 서로 이제 싸움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 여기 싸움 나와 있잖아. 삼실총에 있는 공성도인 기마연 이렇게 기마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부샤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되게 되면요. 싸우게 되면서 이제 이기는 부족이 있게 되겠죠. 이기는 부족이 뭐를 만들겠어요? 바로 국가를 만들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고대 문학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부족끼리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된 부족이 바로 국가를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국가의 성립이 바로 이제 우리 고대 문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네가 힘이 좋아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서 이 부족이 이겨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부족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온 문학 작품이 어떤 게 있겠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와 함께 그 국가를 세운 인물을 칭송하는 바로 문학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학을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고대는 좀 자기 중심적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있다.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서 싸움에서 이긴 부족이 자신의 부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내용을 바로 문학 작품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니까 우리 부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칭송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국가를 세운 인물, 즉 건국 시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내력을 밝히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월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야 하는, 자, 그리고 신기하고 성스러움을 칭송하는 어떤 게 나타났다고? 바로 건국 신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고대 문학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신비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신비한 이야기는 이 주인공이 어떤다고? 굉장히 우월하다고, 뛰어나다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에서 배우는, 이제 문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 건국신화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 있죠. 고조선의 당군신화, 당군이 나라를 세운, 야, 대단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고구려에서 주몽신화, 야, 주몽 대단하다,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다니,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에서는 역시 건국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가 바로 역사서를 비롯한 옛 문헌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국 신화를 통해서, 야, 고대에서 자기 부족이 우월하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구나, 대단하다, 이런 칭송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소설을 배우게 되잖아요. 쭉쭉쭉쭉 이어가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서 소설을 배우게 되는데,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구조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걸요. 막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아주 막 좀 불우하게 태어났지만
있겠지만 나중에 그것들을 다 혁파하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인데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건국신화에서 등장을 하겠다. 처음으로 등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국신화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가장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나중에 문화작품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거. 영웅의 일대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들 신화에서는 특별한 혈통을 지니고 그렇지 신비롭게 태어나요. 고난을 다 극복해요. 요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요 구조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건국 시절 아주 영웅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문학 작품 뒤에 나오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잘 이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건국 신화에서의 뭐 주몽 신화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 신화는요, 아까 얘기했죠, 나라를 세우는 신비로운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는 바로 부여의 연고나 고구려의 동맹,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었죠. 자, 이런 이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어떤 뭐 나라 전체 굿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 바로 여기 나와있죠. 국중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여의 연고나 고구려의 동맹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전체적인 나라의 굿 같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누가 나와서 거기서 나라 무당이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 있던 건국신화를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시가 되겠죠. 운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건국신화를 노래로 부른다 그러면 건국서사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노래로 나오는 거 건국서사시가 되겠고, 아까 말했던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웅의 이런 이야기를 여기 북중대회에서 무당이 노래로 부르게 되면 영웅서사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부르냐? 나라 굿에서 왜 이런 것들을 부르냐라고 한다면 이런 걸 부르게 되면 야, 우리 부족이 뛰어나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지 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우리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 집단은 대단하다 하는 자긍심을 높이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세우는 시조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를 펼치고 정리된 부분을 봅시다. 자, 고대 문학 볼까요? 고대 문학은 바로 뭐라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부족 간의 투쟁을 통해서 어떤 부족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부족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세운 게 바로 뭐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성립되는 게 바로 고대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부족이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부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문학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나라를 세우는 신비한 이야기, 바로 건국신화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건국신화가 탄생을 하게 돼서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우리 부족이 뛰어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건국시조가 굉장히 특별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서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아주 영웅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고대 문학은 자기 부족들만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웅의 이런 영웅들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운다, 승리하는 구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했고, 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뒤에 이어지는 조선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소설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와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드러나 있는 건국신화는 바로 단군신화라든가 고구려의 주몽신화라든가 가야의 가락국 건국신화에서 드러나 있어요. 특히 이제 주몽신화에 여러분 생각을 조금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잘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중대회라고 해서 나라의 굿놀이, 그 나라의 굿놀이에서 나라 무당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이 신비한 이야기 건국신화를 노래로 부른다라고 하면 건국서사시가 되는 거고, 영웅의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바로 영웅의 서사시, 영웅서사시가 되는 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 건국서사시가 결국 영웅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영웅서사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목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그 나라의 굿잔치
도시에서 이런 노래를 굳이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지, 다 이긴 것이지.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적은 바로 건국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세우게 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굉장히 신이하고 정스럽고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불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전설가 민담 서장가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냥 하나의 이제 고대 문학 속으로 이렇게 건국신화의 탄생하고 옆에 이제 전설가 민담 서장가의 발생 이게 다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이제 고대 문학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워서 이제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우리 부족이 우월하다 하는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드러나 있었죠. 자, 이 고대 문학적인 내용에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이제 고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중세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하고 중세의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고대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약간 자기 중심주의 문학 작품이 등장한 게 특징이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이렇게 문학 작품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바로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 계층이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는 바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하고 있는 피지배 계층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약탈과 억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용도로 고대 문학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중세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통일신라 이런 게 되겠죠. 중세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역시 똑같이 지배를 하는데요.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지배를 했다면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은 지배 계층이나 피지배 계층이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약간 보편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배를 하게 돼요. 보편주의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의 글자,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글자 바로 뭡니까? 이제 중세시대 신라로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 공동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하게 되죠. 한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보편주의 시대라고 해서 세 개의 종교, 하나의 종교인 바로 뭐 불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보편주의 이런 걸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게 중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대는 아까 우리 부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식의 자기 중심주의 를 가지고 지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점 있죠. 고대에서 중세로 딱 넘어가는 이 시점, 이 끄트머리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이 시점을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이행기라고 하는 거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요 마지막 요 시점,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점, 요거를 바로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전설가 민담 서장가요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행기라고 한다면 이제 고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면서 중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아직 이제 고대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제 나올 것만 같은 중세의 특징을 약간 공유한 그 약간 교집합의 특징 요거를 바로 이제 이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특징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고대 자기중심주의가 드러나 있었던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영웅의 일대기라든가 건국신화라든가 이걸 노래로 불렀던 건국서사시, 영웅서사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는 이 끄트머리의 지점에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전설가 민담 그리고 서정가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고대에서는 지배계층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선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배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압과 약탈을 피지배 계층에게 했던 거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했던 게 바로 이제 사용되었던 게 바로 건국신화였죠. 우리가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나라를 건국했지 대단하지 이런 식이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배를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 나오죠. 고대 문학에 건국신화와 서사시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건국신화와 그리고 건국서사시, 영웅서사시 내용은 바로 앞부분에 고대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신화적인 질서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즉 신화의 시대에서 뭐든지 가능하다, 우리 대단하다 이런 인식에서 그렇지 않던데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초월적이고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이어도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 그런 것들로 인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나라도 세우고 대단하다 했던 것에서 지나가서 아무리 위대한 혈통을 가진 존재를 하더라도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월적이고 약간 그런 인식에서 좀 객관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인식으로 조금 변화가 되면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전설과 민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처럼 모든 것이 다 되더라, 우월한 사람이면 이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인식에서 그렇지는 않던데 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난 게 바로 전설과 민담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을 다 묶어서 설화라고 하거든요. 옛 이야기를 이제 설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화가 결국에 등장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고대의 자기중심적인 중심주의에서 시작되던 신화에서 그 다음에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 라고 해서 깨닫게 돼서 나온 게 바로 전설과 민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화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온 순서가 처음에 신화에서 마지막에 전설과 민담으로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화의 시대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고대 신화의 시대는 바로 자아 세계가 화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말이죠. 자아는 바로 이 주인공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는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하고 세계가 화합한 게 바로 뭐야? 건국신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야? 바로 영웅이죠. 영웅은 어때요? 이 세계 속에서, 영웅이 속한 세계 속에서 짱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화합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더 이상 이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었죠.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행기로 가게 되면서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하고 세계가 꼭 그렇게 다 어울려가지고 영웅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유식하게 자하고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나왔냐? 전설과 민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설은 어떤 내용이 드러나 있냐면, 자, 자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이게 화합하지 않더라. 영웅이 더 이상 이렇게 영웅하고 영웅적이고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이어도 다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분리됐냐? 자, 세계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좌절당하기도 하더라. 이 자아가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설을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의해서 자아가 좌절되었다. 이런 거를 바로 전설. 그러니까 자아가 지기도 하더라. 자, 그 얘기가 바로 전설인데요. 전설을 보시면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가 결국에 세계에 의해서 패배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남다른 혈통과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결국에는 좌절하거나 희생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더라. 더 이상 신화처럼 아름다운 다 이기고야만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건 아니더라. 자, 그리고 반드시 또 자아가 꼭 세계에 의해서 지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아가 이기기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한 처지의 주인공이 행운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하고 자아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게 되더라, 자아가 조금 이기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 바로 민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구려의, 여기 나와있죠? 고구려의 민담이 이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미천왕이나 백제의 무왕같이 아주 미천한 처지, 미천한 자아였지만 고생하다 결국에 이기더라, 자아의 가능성도 있더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민담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까는 이제 자아하고 세계가 화합하는 식으로, 영웅이면 그 세계 속에서 화합해서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갔던 고대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자아가 지기도 하고, 전설처럼 자아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민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분리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고대 맨 앞부분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건국신화, 나라를 세우는 이 신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국중대, 나라 굿에서 나라 무당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바로 이게 건국서사시가 된다고 했죠? 건국신화는 결국에 영웅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노래를 부르면 영웅서사시가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라 전체 행사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제 국중대에서 향유되는 집단적인 노래였는데요. 이 초반에, 고대의 초반의 노래가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런 집단적인 서사적인 놀이에서 개인의 삶과 감정을 담은 노래들로 변하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그런 바로 나라의 전체적인 행사에서 불렀던 전체 노래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구지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지봉기라고 돼 있죠.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구지봉을 알리는 비석이다. 그래서 이 구지가 여기서 불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우리 왕을 내려주세요. 궁정자다. 우리의 왕을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구지가요. 그런 노래는 개인이 부르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신이나 어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나라의 전체 행사인 어떤 나라 국중 대회를 통해서 나라 무당이 거대한 군노래를 통해서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개인의 서장 같은 건 없어요. 집단적으로 불렀던 노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어땠다는 거야? 개인의 삶과 감정으로 점점 개인적인 정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는 노래들이 바로 요 뒤에 있는 구지가에서 어떻게 가냐면 공무도화가에서 황조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구지가는 집단적 왕을 내려주세요 하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런 노래였다면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좀 정서를 담은 노래인 공무도화가 황조가 같은 노래들이 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삶과 감정을 담은 노래들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대 가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게 다 고대 가요인데요. 성질이 다른 거죠. 구지가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국가적인 행사에서 불렀던 노래였고 나라의 왕을 데려주세요 이런 노래였고 황조가 같은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헤어져서 너무 슬픈데 황조 그러니까 너 꾀꼬리들은 짝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집단적 서사적인 고대 가요에서 조금 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대가요인 공무도화가 황조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가운데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는 특히나 방금 얘기했죠? 개인적인 정서를 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화작품의 등장은 문학사의 전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고대 가요가요 우리가 집단적 서사적인 것에서 집단적인 서사적인 내용에서 개인적 서정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나중에 중세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은 한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시가 나오게 되죠. 한시는 서정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집단적 서사적인 특징을 가졌던 고대가요가 점차 공무도화가 황조가 같은 개인적 서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바로 고대가요로 변하게 되면서 뒤에 이어지게 되는 바로 중세 통일신라에 나오게 되는 한시 서정시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이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고대 문화 이렇게 하고 나눠졌었죠? 자, 고대 문화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건국시나 나라를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우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설과 민담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아무리 초월적이고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이어도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다 쉽게 넘어설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고대 건국 신화에서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바로 전설과 민담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했었죠. 자, 신화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유식하게 선생님이 자하고 세계가 서로 화합을 하는 시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영웅이죠. 자아가 바로 영웅이 이 세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거니까 결국 자아가 세계하고 화합하는 얘기였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게 전설과 민담의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계에 의해서 좌절되기도 하더라 하는 게 바로 전설이었죠.
그래서 전설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같은 전설 비극적인 자아가 패배하면서 자아가 지면서 끝나게 되는 결국 죽고야 마는 현실에서 좌절하고 희생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어떠다고 했어요? 자아가 어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 바로 그게 민담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미천한 이야기나 무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는데, 아주 미천한 처지였지만, 자아가 아주 미천했지만 고생하다가 결국에 성공하게 되더라 하는 자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옛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데, 설화의 발생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신화, 그 다음에 전설과 민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설과 민담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고대 거의 끄트머리, 고대에서 뒤에 나오게 되는 중세의 시기, 요 끄트머리 요 사이에 요 이행기, 요 넘어가는 시기 이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요 사이, 요 교집합 요 사이의 시대에서 전설과 민담이 등장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짧은 이야기, 짧은 노래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정대회, 그 나라의 큰 행사를 가지고서 나라굿, 거기에서 나라 무당이 나와서 노래를 했던 집단적인 노래였던 이제 그런 노래뿐만이 아니고, 그런 노래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구지가 같은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우리 나라의 왕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나라의 큰 행사인 나라 국정대회를 통해서 나라 무당이 나와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던 거대한 굿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노래였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노래였다가 이 고대 가요가 점차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바로 개인의 서정을 개인적인 서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됐다. 고대 가요가 처음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것에서 결국에 개인적 서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거 바로 공무도화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거는 뭐 공무도화가, 그리고 황조가 같은 개인의 서정. 나는 지금 헤어졌는데 지금 황조가 지금 앞에 있는 꾀꼬리 너네는 지금 잘 있잖아. 너무나 부럽다. 너네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헤어졌는데 너무나 부럽다 라고 하는 자신의 서정,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등장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뒤에 이제 결국에 이게 중세가 된다고 했죠. 뒤쪽에 시대가 중세잖아요. 중세 통일신라 시대로 가게 되면 뭐라고 했죠?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시가 등장하게 되죠. 한시는 결국에 서정시가 되는 거예요. 서정시로 흘러가게 되는 요 길목을 잘 설명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대가요가 원래 집단적인 노래에서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데, 요 서정적인 느낌이 결국에 뒤에 이어지는 한시, 서정시를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이제 공무도화가인데요. 공무도화가에서는 어떻게 써요? 개인적인 서정적인 이 개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고대 가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